대한민국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상일 케이스탯 컨설팅 소장님, 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취재 편의점 처음 오셨습니다. 예, 이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기 위하여 저희 홍기 작가께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떠세요? 첫 방문. 뭐 인상이 좀 어떠신지. 예. 저는 이제 풍수지리를 좀 한번 봐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 저를 부르셨을까? 이 편의점이 굉장히 부유하고 네. 알찬 편의점이신가 보다. 이제 뭐 이렇게 조회수 이런 거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소리도 듣겠다는 어떤 각오와 결의를 다지셨기 때문에 네. 저에게도 이런 전화를 주신 게 아닌가 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고요. 네. 좀 더 저는 이제 이 취재 편의점에서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이제 정치 이야기와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자고 이제 부르셨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조금 이런 어떤 이제 공적 기능을 같이 수행하는 매체들이 좀 다양한 이야기, 서로 다른 이야기들도 좀 많이 듣고 맞습니다.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뭐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잘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편향되지 않으면 성공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 실패하는 거네. 근데 어쨌든 약간 좀 객관적인 시각을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취재 편의점이 어떤 빠르게 구독자 수를 늘리고 어떤 자리를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뭐 경의를 표하고 놀라운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도 많은 유튜브에 그렇게 선입관을 갖고 있지만 정말 기존의 방송들처럼 예전에 그런 좋은 방송들처럼 이런 시각이라든가 내용들을 수요를 원하는 그런 이제 분들이 제법 있으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게 된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를 두 분께서 확실히 정말 다르네요. 전문가는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이 첫인사에서 느껴지는데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아마도 이번 한 주 그리고 뭐 당분간은 이분이 큰 이슈의 화제의 중심인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취임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수 정치권 안에서는 그야말로 50세 한동훈이 보수의 미래를 걸머쥐고 뛴다. 뭐 이런 개념의 평가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좀 어제 연설문이나 뭐 연설하는 태도나 뭐 윈스턴 처칠에 비교하는 조선일보 분석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 이상일 저는 먼저 소장님부터?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모든 매체에 가장 큰 주목을 받았는데 네. 그 내용에 대한 이제 이야기에 앞서서 한동훈 현상이 주는 의미부터 좀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한동훈 저는 현상. 이게 뭐냐면 우리 정치가 갖고 있는 취약성, 그 허약함을 그대로 드러낸 이제 시리즈 중에 하나이고 또 점점 강화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는데 무슨 얘기냐면 네. 먼저는 국민의힘 얘기겠지만 사실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될 때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영입해야 됐을 때 그리고 이번에 비대위원장 한동훈 다 공통점은 뭐냐면 정치권 내에서 성장하지 않은 분들이죠. 결국 그렇게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큰 선거를 치르고 전당대회를 할 때마다 아니면 비상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구원투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 구원투수가 어디서 옵니까? 밖에서 오죠. 정치권 밖에서 그렇죠. 오죠. 네. 그만큼 유권자들한테 기존의 정당의 어떤 주요 구성원 그 힘이라는 것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드러낸 사실 그렇게 보면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 외형적으로는 100석이 넘는 정당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이준석 영선 30대 당대표가 될 때 한 번 크게 그로키 상태가 된 거고 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영입해야 됐을 때 이미 이제 입원을 한 거고 네. 이번엔 거의 뭐 중환자실에 누운 거죠. 네. 96%가 찬성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옹립해야 된다고 할 때 그 네. 정당이 갖고 있는 실제 남겨진 뒤에 남겨진 힘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부터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 문제가 그러면 국민의힘만 해당될까? 네. 라는 문제도 저는 같이 보는데요.
민주당의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명 결정이 되고부터 어제 이제 취임사를 할 네. 때까지 그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었는데 네. 그 사이에 민주당의 반응을 보시면 뭐 하던 일 다 내려놓고 먹던 밥 숟가락 다 내려놓고 전부 다 마이크 앞에 와서 기승전 한동훈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는 곧 안 될 거야. 좌초될 거야. 한 달짜리일 거야. 석 달짜리일 거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민주당이 자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모습은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상대가 나와 이렇게 링에 올라왔는데 내가 정말 자신 있으면 별로 긴장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긴장한 상대가 올라왔다고 보는 거고 그만큼 모든 관심을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관심이 다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 주도권을 사실 지금 상태면 지금의 여론조사 지형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국정 그 운영권을 딱 틀어쥐고 주도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금방 막 올라온 한동훈 비대위에만 막 관심이 몰리는 이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좀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각이신 것 같고요. 자, 윤희웅 센터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뭐 정치의 모든 이벤트는 사실은 주목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것으로 일차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성공한 부분이 이제 있다고 보여요. 여러 가지 이제 시각이 있으시겠지만 한국 정치에 또는 이제 미디어의 중심에 섰고 온통 이제 관심을 받은 것이니까 그 일차적인 성공을 이제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기성 정치, 기성 정당에 대한 이제 불신들이 사실은 잠재되어 있던 것이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이제 그것을 한 번 더 폭발시킬 수도 있겠구나, 더 추가로 불러일으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메시지를 이제 봤을 때 근데 보면은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냐면 겸손 모드로 갈 것인가, 아하. 아니면 공세 모드로 갈 것인가에 아마 굉장히 고민이 이제 컸을 것이라고 보고, 네. 저는 사실 이제 겸손 모드가 일정 부분 이제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이제 인물이었고 여당의 사실상 이제 당 대표가 이제 된 것이니까 비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국정에 대해서 뭐 잘한 것도 있겠지만 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부드럽게 진입을 하는 부분들이 좀 포함됐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마도 전략상 분명하게 처음부터 각을 세우고 선명하게 접근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아마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굉장히 공세 모드가 너무 세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총선 전략이 이제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총선 기간 동안에 야당에 대해서 386, 586 정치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타겟을 설정하고 또 이재명 대표에서 분명히 타겟을 설정하고 사실 그것이 다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떤 그런 면에서 주목을 받은 부분은 있을 텐데 좀 3개월이라고 100일이라고 한다면 되게 긴 시간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선명한 것을 떠나가지고 어쨌든 최근에 보면 투표율도 매우 높아져서 중도층들도 관심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포괄하려고 한다면 그 태도에서 좀 부드럽고 겸손하고 뭐 또 약간 반성하고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엉켜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연설문을 보면서 상식 있는 국민들을 굉장히 뭐 동료 시민 뭐 이러면서 강조를 했는데 상식 있는 시민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 잘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건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그야말로 막 숙적 이런 정도 수준으로 설정을 해놓고 타도 뭐 거의 뭐 이런 분위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센 연설을 한 거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쭉 종합을 해보면 그래도 보수 결집 효과는 한동훈 장관이 만들고 있다.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해서 호감도도 굉장히 좀 꽤 높게 조사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이 자료 화면 있으면 좀 저희가 보면서 같이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정당 지지도도 조금 좁혀들고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그렇죠. 저 결과를 보면 한동훈 비대위가 뜬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굉장히 줄어든 거죠. 그동안에 발표된 여론조사에 보면 민주당은 소폭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소폭 상승한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이상일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저 흐름은 사실을 이렇게 요 시기 조사가 된 시기 이제 아마 지금 조사 시점이 12월 3주차면 크리스마스 좀 직전일 것 같은데
이제 결국 이제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거기에 막 관심들이 집중되던 시기였고 네. 뭐 다양한 이슈가 같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정치 총선에 관련된 중심 이슈가 결국 이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그리고 그 인물의 어떤 가능성으로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심 효과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좀 이제 변화된 모습일 가능성이 많고요. 저런 흐름들이 실제 국민의힘이 이제 아마 저 조사는 리얼미터 조사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자료는 리얼미터 조사인데 네. 그동안 그 ARS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좀 격차를 보이면서 맞습니다. 여당이 앞서왔는데 이런 흐름이 변화되느냐 아니냐는 이제 이 이후에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반응과 평가 속에서 네. 그 흐름이 이제 좌우될 걸 보이고 저 자체로는 아직 이제 흐름이 변화됐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윤희용 소장님. 이제 조사가 보면은 이제 전화조사,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가 있고 네. 이제 녹음된 음성으로 하는 ARS 조사가 있잖아요. 네네. 많이 이제 아실 텐데 이 놀라운 이제 과거와의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는 ARS 조사에서 무조건 보수 정당이 앞섰어요. 아. 그리고 보수 정당 후보가 무조건 앞섰어요. 무조건. ARS는. 예. 왜냐면 뭐 우리가 흔히 ARS라고 하면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 시간이 예. 많고 이제 참여해서 응답을 한다. 네. 그래서 거기에 설명이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ARS 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높은 것들이 일반적이에요.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사람 면접원이 하는 전화 면접 조사는 네. 이제 뭐 비슷하거나 반대의 흐름들이 있는 것인데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많은 이제 가설들이 있어요. 그것을 설명하는. 근데 보면은 진보 진영도 과거에 비해서 보수 진영의 보수층들보다 네. 결집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이제 그것을 해석하는 시각이 있어요. 네. 일정 정도 저도 동의를 이제 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보수층들이 결집도가 어떤 진보층들의 결집도에 비해서 좀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조사들 보면은 네. ARS 조사에서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좀 줄어드는 흐름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제 그 진영의 가능성들을 주게 될 경우에 이제 그런 결집도 또 뭉치는 흐름 이런 것들이 강화될 수 이제 있는 것을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서 네.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모습들 또 초반의 성과들을 가져가게 되면 일정 부분 이제 여당의 정당 지지율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이제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네, 일차적으로. 다만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그렇죠. 것을 보이냐 여부는 이제 이후에 봐야 되고 그것이 또 문제는 반대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지금 보면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는 분들이 너무 무기력하게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데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초반에 성과들을 쭉쭉 내잖아요. 그러면은 자발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희생적인 모습 아니면 네. 통합 무슨 비대위든 공간이든 꾸리는 모습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서로 상호 간에 긍정적인 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 이제 있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압박에 의해서 당내의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경쟁 정당에서의 성과들이 나타나는 예. 것에 대한 긴장에 의해서 자발적 선택으로 그런 흐름들을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주고받는 뭐 사실 이제 그 정치는 게임 성격도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수를 이렇게 두면 또 반대편에서는 또 거기에 맞는 맞수를 두고 뭐 이러면서 이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기대 주셨습니다. 차기 지도자 조사 좀 잠깐 보겠습니다. RN서치 조사인데요.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위원장 뭐 지지도 조사가 나왔는데 누가 더 적합하냐. 근데 거의 맞붙은 조사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가 36.9, 한동훈 위원장이 35.8. 이거는 그냥 뭐 약간 컨벤션 효과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상현 소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네. 요 숫자들도 이게 아직 이제 확정된 어떤 흐름이 아닌데 자, 이재명 대표는 네. 대선을 치렀던 분이고 뭐 0.7% 격차로 이제 아쉽게 패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또 유력한 차기 뭐 야권의 대선 주자이고 현재 네. 당 대표죠. 근데 네. 이제 한동훈 요 조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지난 아마 RN서치 조사가 12월 23, 4일 동안에 진행된 걸 나오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등판을 할 걸로 예고된 상황에서 진행된 조사인데 네. 문제는 차기 지도자 어떤 숫자에서 이렇게
그 이재명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비등한 숫자가 나온다라는 것이 이제 주는 의미. 그쵸. 이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아직 본 링에 올라오지 않는 예비 경쟁자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잡힐 수밖에 없지만 확장성이라는 문제에서 여전히 네. 어떤 벽을 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숫자이면서 그다음에 한동훈 물론 이 숫자는 기대감이 반영된 숫자이기 때문에 네. 이 기대감이 충족되면 이런 흐름을 유지하거나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비대위원장 취임 일성이 진영 논리에 갇힌 이야기에서 갇혀 있고 그 이상의 새로운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평가로 귀결될 때는 저 기대감이 급속하게 가라앉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숫자는 아직 이제 미지수를 달고 있는 그래서 그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제 정치적 행보들이 어떤 평가를 받아내느냐에 따라서 아마 차기 대권 내에서 차기 주자의 레이스에서의 어떤 흐름들도 좀 정해지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 사실은 어제 이제 출범을 한 거고 오늘부터 이제 시험대인데 통상 업무더라고요.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당장 오늘 이준석 대표 탈당 기자회견을 숯불갈비집에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원에. 그리고 또 뒤이어서 바로 김건희 특검법 표결 처리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가장 주목받는 것은 과연 대통령한테 할 말을 하는 정당, 수직적 당정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리더냐. 그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공천 물갈이는 확실히 할 걸로 보인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이슈들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 이제 고개들을 어떤 방식으로 넘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이죠.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보여줄 정치 행보 그리고 뭐가 어떤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한동훈 비대위가 어떤 드라마를 써나갈지 윤희웅 센터장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사실 그 다들 궁금해하는 네, 겁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궁금해요. 이제 하늘 아래 새 것이 없거든요.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 예. 이거 기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인데. 예, 그러니까는 새로운 것들 이렇게 이제 이슈화할 수는 있을 텐데 네. 공천과 선거라고 하는 과정들이 대선도 아니고 정당이 이제 선거를 치르는 것이니까 거기에 후보들을 이제 추리고 출마시키고 뭐 이제 어떤 기조로 간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학대로 가면 3개월이 쭉 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 안에서 지금 이렇게 등판에 주목받는 것처럼 후속타들이 탁탁탁 나와주면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지라고 하는 부분들 네.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공천에 대해서 새로운 물갈이들을 한다 이런 부분들 정도일 텐데 이게 이제 사실 실제 선거기 때문에 이제 물갈이를 많이 해서 새로운 인물을 등판시킨다 했을 경우에 실제 그 사람들이 그 지역구에 있는 다른 정당 후보와 경쟁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바꾼다는 것 자체는 과정에서 선일 수 있지만 네. 결과에서 사실은 이제 그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얘기인 것이어서 네. 전면적인 그런 흐름을 만든다는 것도 사실은 쉽게 선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센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로 이제 가고 기존의 인물들도 구성을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사실 마땅한 이제 카드가 나오기가 쉽지는 않은 거라고 보고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조는 분명하게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부분 이재명 대표와 386, 586 그것으로 쭉 가는 것을 뭐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렇게 좀 급하게 좀 서두른 측면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판, 결정 이런 부분들 물론 네. 논의들은 있었지만 네. 저는 거기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또 이제 2030 세대 인기가 있던 상황이고 예. 약간 지금은 좀 그랬지만 영남에서 또는 TK에서도 뭔가 출마하거나 하면은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낼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어. 그것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은 상황이었지만 네. 그렇게 되면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실은 긴장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젊은 층이 어쨌든 그것이 남성이든 한쪽이든 간에 붙어주지 않으면 네. 총선에서 승리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탈돼 버리게 되면
그다음에 TK에서도 흔들림이 조짐이 약간이라도 있으면 여당 상당히 사실은 선거의 전망이 암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 효과를 빠르게 차단해야 된다라는 것이 모든 것에 가장 우선되는 결정 요인이었다고 고려 요인이었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을 빠르게 등판시킬 경우에 네.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그 흐름들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그래도 보면은 젊은 층에서 일정 부분 지지를 받거나 선호를 받는 흐름이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그의 이제 2030 효과를 좀 약화시킬 수 있고 최근에 보면 TK 가서 굉장히 센 발언들 많이 했잖아요. 네. 한 장관이.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요동치거나 이후의 흐름들이 이준석 정도는 우리가 받아줄 수 있어라고 하는 기류가 형성되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한 시도. 그래서 그것 TK에서 발언을 세게 하고 등판하고 하는 흐름들은 이준석 효과가 이준석 저는 방패용이다. 이준석을 막기 그것을 위한. 일단 막아야지 다음 네. 총선 이제 다음 총선의 네. 결과를 선방하든 이기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거를 놓친다면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것이 굉장히 이제 고려했고 일정 부분은 최근에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 어떤 흐름들이 오늘 이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주춤하는 흐름들이 있는 것도 저는 무관치는 않다고 보이고 그런 면에서는 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가 지금까지 성공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보면 내동 이제 사실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는 나라는 드물 텐데 대한민국 진짜 정치에 관심 저는 이게 건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면 정권 심판론이냐 야당 심판론이냐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구조화돼 있는 뭐 판단이고 사실 어제 그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운동권이라는 용어를 막 강력하게 쓰면서 청산 대상이라고 이 운동권 정치를 청산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도를 분명하게 그렸는데 사실 이런 구도하에서 선거는 또 바람이 중요하잖아요. 바람이 중요한데 한동훈 바람이냐 이준석 바람이냐 이재명 바람이냐 그리고 어떤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에 따라서 또 정치 또 선거 결과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텐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지금 구도와 바람. 저는 이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로 쭉 왔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포지션에서 네. 만약에 전체 선거판을 바라본다면 네. 원래 예상되는 일반적으로 예측할 때 가장 큰 난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아야 될 숙제로 제시된 게 이제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다음에 이준석 탈당 문제는 어떻게 수습할 그렇죠. 거냐, 예. 그리고 당내 혁신과 물갈이 어떻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세 네, 가지가 네, 네, 가장 큰 숙제라고 제시가 됐는데 실제로 그 중에 저는 두 개는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신당이라는 것은 네. 이준석 신당의 힘, 그러니까 그 과연 얼마만큼의 잠재적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네. 독립적인 힘이 아니라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결국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뭔가 잘못되고 뭐 대통령실이 종속된 당에서 못 벗어나고 쇄신과 혁신도 안 되고 이런 당 형태로 쭉 간다면 네. 그만큼의 이제 그 원심력이 커지면서 이준석 신당의 잠재력은 커지는 거였죠.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네. 그 속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뭐 변화를 요구하면서 시한 이제 오늘 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탈당하겠다는 요구를 하고 그것이 일정한 바람을 일으켰는데 그 바람은 결국 국민의힘이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문제점들을 내부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는 순간에 이준석 신당의 잠재력은 급속하게 사실은 이제 축소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흐름으로 이미 전환되었고 그래서 아마 오늘 뭐 예상들 하기 언론의 예상으로는 상당히 좀 쓸쓸한 탈당 의견 예상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일단 물론 이제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한동훈 비대위가 이미 이제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평가가 네. 앞으로도 여지가 남아 있지만 일단은 그 신당 문제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 공천과 혁신 물갈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영남의 중진들 그다음에 윤핵관이라고 불리우는 분들 이제 이야기에 좀 국한되는데 네. 이미 그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으로 몇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영남의 물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성 중에 나는 지역구든 비례든 출마하지 않겠다. 내 거 내려놓고 그런 혁신을 밀어붙일 때 그런 명분을 쥐고 가는 흐름 속에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이탈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죠. 그런 것들이 이미 선점을 해놓고 시작하는 혁신이라면
공천 물갈이도 일정 수준 원하는 수준에서 아마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편이고 유일하게 지금 이제 난제로 남아 있는 것은 결국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별법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한동훈 비대위라는 것이 정말 폭발적인 어떤 호응을 끌어내는데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이 문제일 텐데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결국 대통령이 만약에 제2요건 거부권 행사한다면 네.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렸을 때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기대치는 급속하게 이제 내려가겠지만 그것은 그 대통령의 선택인 거고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이후에 새로운 대안적인 액션들을 요구하거나 어떤 조치를 요구하면서 어떤 활동을 해나갈 때의 문제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미지수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모습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네. 이 세 가지 난제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 오히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사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뭐냐 하면 그런 문제들은 그 문제들을 풀겠지만 나는 이번 선거를 기득권 세력과의 대결 구도 그러니까 아까 86 정치 네. 뭐 어제 보면 선민후사 뭐 여러 가지 단어들 썼는데 네. 그 구도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 싸움을 벌여보겠다는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과연 그럼 선거 전체 프레임에서 먹혀들 거냐? 알 수 없죠. 알 수 네. 없지만 사실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본인의 어떤 이제 포지션을 잡을 때 이 불출마 선언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 가장 실망스러워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건 절대 내놓지 않는 그 모습 까고 일단 거기서 벗어나서 나를 좀 더 어떤 명분 싸움에서 우월적 지위에 나를 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과 여러 가지 이슈에서 아마 대립을 할 텐데 네. 그 속에서 어떤 이제 명분을 쥐고 가겠다는 거죠. 그런 어떤 포지션을 잡고 싸움을 걸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과연 이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뭐 이준석 신당이나 특검이나 이 문제로만 선거가 치러질까? 네. 다른 것들은 없을까? 정치 개혁과 관련된 이슈들은 없을까라고 본다면 아직 한동훈 비대위의 역할이나 이슈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선거에서 본질은 선거는 사실은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년 사실 이게 없어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야당이 프리미엄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이제 국민들 유권자들은 A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여당을 또는 네.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당일날 투표가 됐을 때 이렇게 된다고요. 이 지금 정부가 일을 잘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당을 찍겠죠. 네. 그런데 내가 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 정부가 잘 못했어라고 좀 회초리를 한번 좀 들어볼까라고 하는 분들은 그날 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야당한테 투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당은 실제 지지율보다 더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선거 패턴이거든요. 네. 변화가 되기 힘들고 그래서 대개 이제 보면은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 임기 초반이다. 그러면은 심판하자라고 얘기를 못 해줘요. 뭐 한 게 있어요. 심판을 하니까. 그때는 네. 정권 견제론 견제합시다. 그래서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을 찍어주세요라고 네. 하는 정권 견제론을 얘기해요. 근데 한 이제 1년 지나서 2년 정도 가게 되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심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를 뽑아주세요. 그게 이제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구도예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여당은 아무리 선거의 본질이 이렇다 하더라도 이것대로 선거가 이루어지면 자기들은 지니까 사실 이거를 막으려고 이제 하는 것이 또 여당의 선거 캠페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프레임을 또는 새로운 구도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게 없으면은 뭐 이제 정부가 잘했습니다라고 하는 평가론을 정면으로 받는 것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그래서 기득권대 지금 보면 한동훈 장관 이 비대위에서 하는 것이 기득권 타파. 네. 이제 이걸 얘기하는 그렇죠. 것이어서 그 네. 기득권이 야당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져가는 건데 최근 선거들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보면은 이제 이러고 있어요. 선거의 본질과 넘어가지고 야당도 평가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제법 많은 선거들에 출연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야당은 권력을 누리지 않았는데 무슨 평가를 받냐는데 네. 이제 유튜브나 이런 정치의 극화 현상들이 되게 되면서 지금 유권자들의 심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정당을 당선시켜야 돼라고 보다는 내가 싫어하는 그 XX들을 막는 놈을 나는 뽑을 거야. 이제 예. 이게 메인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정당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막아주는 사람이면 일을 잘 못해도 찍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 흐름들이 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혐오에 기반한. 경험에 기반한 네. 거죠. 이제 뭐 저는 이 유튜브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게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지지층들, 선호층들한테 이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 사람들은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이제 야당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먹히고 생각해 보시면 지난 총선 있잖아요. 네. 그때 지금의 이제 민주당 이제 쪽에서 그 보수 정당도 심판해야 한다는 걸 많이 얘기했다고요. 왜냐하면 탄핵 이후에 별다른 평가를 안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심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코로나 영향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에 쌍방 심판론이 대세가 된 거예요. 네. 그 먹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네. 야당도 권력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에서 야당도 평가를 받고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기류를 하게 되면 그 전에는 어떠한 보수층의 결집도 매우 느슨해지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네. 일단은 이것이 중도층까지 확산돼서 대승을 이룰 조건을 형성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네. 그거는 그렇지만 1차적으로 느슨해져 있는 보수층들을 결집하는 데는 현재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아마 지금 채택을 해서 가열차게 아마 이번 선거 캠페인의 기본 기조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핵심은 수도권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그 개헌도 안 되고 선거제도 개편도 쉽지 않아서 핵심은 수도권에서 누가 얼마나 의석을 가져갈 거냐 이제 이게 관전 포인트인데 최근에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그걸 좀 그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 46개 지역구 가운데 6석이라는 국민의힘 자체 보고서도 있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우세하다고 보여지는 데가 강남, 서초, 송파 빼고는 없다. 이런 여론조사 꽃 뭐 아마 그렇죠. 저 사진을 보면 아니죠. 저게 맞나요? 여론조사 아니 저거는 이제 국민의힘 자체 판세 분석인 것이고 여론조사 꽃에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게 3분할되어 있는 세 곳 강남, 서초, 송파 이 세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주당 우세인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판세 분석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 이렇게 평가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 위기를 좀 대응하려는 대비책 이런 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으로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일 소장님. 저는 지금 이제 이 판세 분석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 그것이 뭐 어떤 자료에 근거했는지 그다음에 이 조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뭐 그게 그렇게 정말 100% 신뢰할 만하냐라는 걸 떠나서 네. 수용을 한 거죠. 했으니까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거는 비상 상황이니까 만든 거잖아요. 평상시면 평상대책위원장이고. 아니 근데 그 과정은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했는데 나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잘렸다 이런 그 정치부 기자들의 평가가 있거든요. 이제 그 전에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그때 이제 맞아요. 여당이 뭐 17%가 넘는 격차로 그렇죠. 예. 대패하면서 17.15. 대패하면서 이게 현재 수도권 민심인가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물론 한 지역의 선거 재보궐 선거였지만 결국 수도권 민심이 이만큼 냉랭해졌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확인이 된 거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분석들에서도 수도권에 정말 여권이 여기서 어떤 기회를 볼 수 있을까라는 네. 어떤 그 회의감이 들 정도로 담담한데 여기에 대한 이제 쇄신과 어떤 혁신책 요구들이 분출을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조응을 사실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뭐 인요한 혁신위를 구성을 했는데 네. 혁신위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결국 그냥 종료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혁신의 어떤 수준을 예.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상황까지 몰고 간 거고 오히려 더 굉장히 큰 변화를 이제 겪으면서 이제 비대위가 출범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결국 이런 구도 자체는 이건 객관적인 어떤 상황 분석에 저는 굉장히 부합한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네. 아까 윤희용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정권 중간에 치러진 선거는 기본적으로 정권에 대한 심판, 견제 성격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보통 여러 가지 조사들을 보면 30% 중반대를 네, 못 네. 벗어나죠. 예.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여권 입장에서는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들을 예. 모색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빠르게 결국은 이제 선택한 것이 뭐 70년대생 한동훈이라는 인물한테 비상대책을 맡기는 비대위 체제 그리고 그걸 통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제 그것이 하나의 이제 가장 큰 대책이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그 기존의 어떤 여권이 보였던 이제 무기력한 모습들 네. 그다음에 어떤 그 집권 여당다운 어떤 책임에 대해서 뭔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뭐 지난 앞으로 남은 100일간 얼마만큼 그것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 믿을 수 있으면 그래도 네.
그 대책을 만들어낸 거죠. 일단은 네. 그 대책이 성공하느냐는 이제 다음의 수순인 거고. 네, 어쨌든 지금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한 위기인 것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수도권 판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조사인데요. 저렇게 세 군데 말고는 전 지역이 지금 파란 물결인 거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민주당이 우리 선거 다 이길 거야라고 오판하면 안 되겠지만 긴장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열세다. 이 열세를 과연 50세 한동훈이 넘어설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이제 중요한 내년 선거를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뒤이어서는 에브리 CNR인가 에서 뉴스프리트하고 함께한 조사가 있는데요. 신당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선거 때마다 매번 제3지대 신당 출연을 하지만 대한민국 어쨌든 뭐 아주 강고한 양당 체제여서 성공을 거의 못했어요. 그리고 대체로 이제 다음 선거 때 뭐 흡수통합되는 방식으로 귀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어떨 건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뭐 빅텐트 가능성도 또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 윤희호 센터장께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당의 성공 가능성.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제3정당이 지금 상황에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사람들이 정당을 선택하는 그 패턴, 작동되는 메커니즘이 내가 이 정당을 좋아해서 이 정당을 찍는다 보다는 네. 내가 정말 비호감 있고 싫어하는 그 정당을 막아줄 세력. 네. 을 선택하는 기류가 저는 더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제3정당이 굉장히 좋아요. 지향하는 바가 맞아요. 그렇게 가야 돼. 네. 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지금 당장 여기를 찍는다고 내가 싫어하는 정당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살려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3정당이 사실 성공하기 힘든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성공을 아예 못하느냐. 그래서 그 어떤 방식일지 모르지만 네. 그 1당과 2당에 버금갈 수 있는 기대를 보이는 정도의 세력을 보여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제3정당이 상당히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럼 얘네도 당선될 수 있겠네라고 하면서 그럼 내가 싫어하는 정당보다도 여기가 당선될 수도 있으니까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데 이 초반에 네. 처음에 이제 0에서 시작해가지고 의미 있는 이제 지지를 받는까지가 사실은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작동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것과 이제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이준석 신당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것이 높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들이 이제 있었을 텐데 이제 그 방식이 이준석 신당을 이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 구태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실망이 이제 컸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준석 신당이 세력은 작지만 지향하는 바가 같고서 마음으로 지지하고 열어주고 하는 기류들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 지금도 아주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다만 최근에 주춤한 이유들은 그래서 좀 색다른 모습으로 좀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는데 무슨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 뭐 만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세력들과 연대하면서 몸집을 키우니까 옛날 정당의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합종연행 방식으로 그것을 유호정 누구지 그러니까요. 금태섭 신당, 양양자 신당, 그다음에 뭐 이낙연 신당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러면서 좀 김이 빠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예.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는 것을 신선한 마음으로 감각이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일정 수준까지는 힘들더라도 그 가치를 새로운 스타일로 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네. 그런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의 이후에 가면 모르겠지만 초반부터 그렇게 하게 된다면 네. 이도 저도 좀 안 될 수 아닌 것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자료는 에브리 CNR이 뉴스피릿에 의뢰해서 조사한 것인데요. 내일 당장 투표일이라면 어느 정당에게 표를 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33.1, 국민의힘이 29.6, 그리고 이낙연 신당이 9.2, 이준석 신당이 10.5.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테드 리서치, 그리고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그걸 보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신당이 필요하다가 40%, 그다음에 필요하지 않다가 53%. 관계자가 직접 나와 계십니다. 우리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필요하지 않다가 53%이긴 하지만 필요하다가 40%이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아마 이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렇게 보도되면 보시면서 네. 좀 혼란스럽게 느끼실 게 신당을 지지하겠다, 신당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기존의 양당 체제 싫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강력하게 큽니다. 네. 이게 뭐 40%대 53%라고 해서 신당 필요 여론이 40%가 적은 거냐 아니죠. 굉장히 그 수치가 만약에 지지로 연결된다면 네.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실제 선거를 해보면 제3당들의 득표율이 그렇게 높으냐? 거의 대부분의 선거에서 네. 그렇지가 않았죠. 이게 이제 모순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 이게 뭐냐면 아까 윤희용 센터장 설명 중에 그 반대 투표 얘기가 나왔는데 네. 무슨 얘기냐면 선거를 뭐 이렇게 단순하게 분류하기 좀 그렇지만 지지 선거 투표와 반대 투표 두 가지를 일단 흐름 봐. 지지 네. 투표라는 거는 당선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내가 좋아하는 정당 투표를 하는 무조건 그것이 이렇게. 주류. 그래 유럽 같은 데 보면 그러면서 그렇게 성장해온 정당들이 뭐 동물복지당 뭐 이런 당들이 EU 의회에 막 진출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되지. 녹색당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와도 관련. 그것이 선거제도하고도 당장 몇 석을 얻고 당선되냐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정강 정책 네. 비전 갖고 있는 정당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고 늘어났을 때 네. 가능한 네. 건데 네. 이제 이게 주류인 흐름이 되면 제3지대 이런 신당 필요 여론이 실제로 신당으로 지지로 연결되겠죠. 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현재 정치가 너무 강력한 대결과 대치 정치로 흘러오다 보니까 맞습니다. 서로 반대 투표를 합니다. 아까 말한 저 사람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사실은 둘 다 싫은데 더 싫은 쪽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투표할 때는 제3당에 투표하면 뭐가 돼요? 사표가 되죠. 사표가 되죠. 왜? 내가 제3당에 투표하는 순간 내가 싫어하는 저쪽이 당선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또 내가 더 싫은 더 싫은 차악의 차선은, 그렇죠. 네, 차선의 이게 투표를. 실제 투표에서는 이게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3당의 실질적인 득표력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예측을 하고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총선에선 그게 아마 또 저는 이번에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워낙에 지금 이제 뭐 민주당은 안 돼, 뭐 윤석열 정부는 안 돼. 이 심판의 어떤 정서가 워낙 강하게 네, 네.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비슷할 건데 대선을 보시면요. 사실은 이미 내용면에서는 실현된 거죠. 외피는 기성정당의 외피를 입었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 외부에서. 보수 정당 출신인가요?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지금 실제 네. 민주당에서 해오셨지만 사실은 기초단체장, 광단체장하고 정당 안에서의 정치적인 역정 전혀 쌓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됐죠. 그러니까 기성 정당의 안에 있는 분들의 그때 경쟁에 나왔던 뭐 경선 주자들 선수 합치면 수십 선일 거예요. 이분들하고 해서 영선에 뭐 전 장외에 있던 네. 분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네. 당 대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당을 접수해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3당이 만약에 차기 주자 유력한 비전과 희망이 있는 차기 주자를 안고 시작할 때는 네. 진짜 그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제3당의 어떤 판도 변화가 실현될 수도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 꽉 채워진 서로의 반대 투표가 너무 강해서 네. 제3당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솔직히 말하면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인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수학 문제 잘 푸는 뭐 수학 공식을 뭐 잘 알아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어제 한동훈 장관의 연설 내용을 보면 전 특별한 감동은 없더라고요. 그냥 연습은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설을 잘하려고 엄청나게 연습은 했으나 특별하게 어떤 공감할 수 있을 만한 키워드는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살림살이를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 한동훈 장관 표현에 따르면 동료 시민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연설은 아니었는데 오늘 이준석 대표는 어떤 연설문을 내놓을지 그것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권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지역이 수원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원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어서 이 수원에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수원이 전부 싹 다 민주당이 석권했습니까? 5석이 네. 전부 다 5석이 전부 다 민주당이다. 최근 수원이 상황을 보면 왜 이렇게 뜨거워요? 울산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야. 울산은 광역시잖아요. 예, 광역시인데 수원은 뭐요? 그냥 특례시가 됐죠. 특례시. 특례시가 인구 100만이 넘으면 예. 수원이 이제 갑, 을, 병, 정, 무 5개가 이제 예. 있는 것인데 다 이제 민주당 이제 의원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수원만 이게 특별하게 보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러니까
수원에 보면은 이제 가운데 팔달구가 있어요. 네. 그게 아마 병일 텐데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도심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수적 정서가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보수 정당이 항상 기반이긴 했는데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손학규 대표가 막 출마하는데 또 여기서 떨어지고 그랬어요. 예, 그만큼 보수 정서 있는 거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지금은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중에 한 명 김용진 의원이 이제 지금 후보인 상황 네. 의원이거든요. 네, 그게. 네. 어쨌든 5개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하나 해볼 만한 지역이라고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는 있을 텐데 네. 거기 이제 김용남 변호사가 아마 오랫동안 거기 밭을 가나 검사 와서 출신의 김용- 새로운 아니- 분들이 거기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마 있을 텐데 네. 이게 이제 그 옆에를 가야 되는데 네. 옆 지역구라는 게 사실 어떤 거냐면 그 김진표 의장이 지역구 있던 지역이 예. 이제 있고 그다음에 박광원 의원이 지역구인 데가 있는데 네. 광구 있고 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요. 네. 40세예요, 40세. 오. 엄청 전국에서 가장 젊은 곳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옛날에 박광훈이 처음 당선됐을 때 5개인가 6개의 재보궐 선거가 있었어요. 네. 근데 나머지는 다 졌는데 진보 정당이 네. 거기 하나 이긴 거예요. 왜냐면 너무 밭이 좋아가지고. 다 젊은 사람들. 이었기 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지금 뭐 이수정 교수라든가 저 산자부 장관, 박문규 예. 장관 등이 이제 예. 어디를 갈지 지금 아마 이제 고르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박문규 장관 꽂으면 탈당할 가능성도 있는 것처럼 정봉주 전 의원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공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B카드거든요. 박문규 산업부 장관과 네. 경기대 이수정 교수는 굉장히 이제 여권에서는 이보다 더 나은 카드를 사실은 다른 지역에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B카드인데 네. 수원에 이제 한다는 것은 이 수원 5곳을 어쨌든 공략을 하겠다라고 한 이제 결심은 이제 있는 것인데 네. 그게 왜 꼭 수원이어야 되는가에 저는 의문은 있어요. 사실 특별히 지역이 많을 뿐이지. 네. 그게 오히려 이제 성공할지는 미지수지만 그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크게 수세에 몰려 있는 여당의 네. 선거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결국 이제 경기도 특히 경기도 선거 어렵게 보고 있고 네. 서울 못지않게 어렵게 보고 있고 특히나 경기도는 지방선거 때도 김동연 지사가 당선이 됐고 현재 그 김동연 지사에 대한 평가들은 각종 조사를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그래서 보면 이 수도권에 뭔가 바람을 일으키는 어떤 상징성 있는 지역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네. 여당 입장에서는 수원이 5지역을 지난 선거 그 전 선거에 다 졌단 말이죠. 네. 근데 과거에 보면은 뭐 남경필 지사도 그쪽에 이제 지역을 갖고 그렇죠. 있었고 예. 그 기본적인 이제 토대에는 사실은 잘 복원하면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기대가 있고 그 속에서 수원이라는 지역에 이제 뭐 어떤 영입 인사들을 뭐 내려보내고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전략 공천하면서 만약에 거기에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이제 혈전 지역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네, 네. 이것이 전체적으로 주는 파급 효과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노리는데 그 지역에 설정된 전략 지역이 예. 전략 벨트가 수원인 거고 서울에서 아마 그런 어떤 벨트 지역들을 만들어내겠죠. 네. 지금 워낙에 수도권 전체가 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 지역들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강남 3구만 수성하는 쪽으로 갔을 때는 네. 그만큼의 벨트가 좁아지는 거고 네. 그거를 우리가 만약 여당에서 늘려가지고 갔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정도까지 해볼 만하다는 어떤 상징 지역들을 만들어낼 때 네. 선거라는 것이 이제 분위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노리는 하나의 전략적인 어떤 접근인데 이게 이제 얼마나 성공할지는 그 지역에서 어떤 분들을 공천해내고 이분들이 어떤 전적을 지니고 있는지 네. 여기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수원이 이제 가장 어쨌든 경기도에서 핫한 지역이 뭐 이미 되고 있는 예, 상황이니까 예.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박문규 산업장관 3개월밖에 맞아요.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투입을 했다는 예. 것은 지금 굉장히 어쨌든 다급하면서 중요한 예. 카드로 예. 쓰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다만 자, 어쨌든 간에 예측 뭐 한번 장관들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겠죠. 두 분 다 이 여론 도사들 이시니까 저희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수원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 총선에서 벌써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내년 총선에서 수원 또 민주당이 싹 다 석권을 할지 아니면 이번에는 좀 의석수가 달라질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상현 소장님부터. 아직 뭐 후보 대진표가 안 나오지 나와요. 않아서 그거를 네. 뭐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제 여당이 어쨌든 전체적인 수도권의 어떤 선거 전략 차원에서 화력을 집중해 가면서 그 전략적 배치들을 해낸다면 뭐 일정하게 좀 분위기를 바꾸는 어떤 흐름들이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윤희용 소장 지금 예상할 수는 없다. 근데 네. 이게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자체 장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수원은 아니에요.
수원은 민주당 시장이 민주당이 시장이 예. 다 됐어.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 수원 자체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까 국민의힘 그 사람 다 김용남. 됐는데 네. 김용남이 졌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뭐 후보 요인이다라고 한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수원이 많이 좀 변화가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옆에 이제 뭐 신도시들이 많이 붙고 하면서 네. 그런 부분이어서 저는 뭐 흐름들을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을 텐데 국민의힘이 여기서 이제 5개 지역이잖아요. 뭐 우세한 흐름들, 네. 3석 이상 뭐 이렇게 되기는 이게 참 쉽지 않은 지역일 수는 있어요. 한 곳 정도, 네. 한두 곳 정도의 어떤 가능성들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이 보기는 어려워. 판세가 예, 그렇다. 유권자들 네. 상태가 아예 그런 것들을 시도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굉장히 무기력해지는데 뭐 그게 전체적으로 수원을 뭐 여당이 탈환한다 이건 아니더라도 네, 어떤 네. 분위기를 만들어냈을 때 여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진 지역이니까 네. 보존하는 자유로운 네, 입장인 네, 거고 민주당은 지금 수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내부 공천 갈등 문제들 조율하고 정리해야 돼 이런 어떤 굉장히 큰 숙제들을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판세는 당연히 야당이 네. 유리한 지역인데 예, 예. 지역들인데 뭐 예. 지난 지방선거 때 다른 결과가 나왔다 예, 하더라도 예, 예. 그러나 이제 선거에 임하는 어떤 전술적 운용 면에서는 훨씬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지금 여당의 입장이 되겠죠. 자, 내년 총선 앞두고 전국을 놓고 봤을 때 내가 관심 갖는 지역은 이 지역이다. 왜? 이걸 좀 꼽아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윤희욱 센터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역시 수원입니까? 모든 지역과 사실 이제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예. 생각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중요하게 그 지역구를 바라봤을 때는 그 지역의 어떤 이제 정치인 그래서 유력 주자로 부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영향을 주는 부분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권의 인사들 중에서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출마를 안 한다고 했으니 만약에 다른 이제 카드 원희룡 장관이든 네. 이런 분들이 어느 지역구 이제 갈 텐데 그러면 거기서 과연 이제 당선될 수 있을지. 있을까? 출마했는데 당선되지 않으면 사실은 정치적 생명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그렇죠. 있는가? 예. 거기가 어딘지 그런 지역들이 중요하고 뭐 이제 야권에서는 여러 주자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마땅히 사실은 대선 주자급으로 뭐 성장할 만한 인물들이 지금 여야에 많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그렇긴 한데 그 중요한 인물에 따라 다 달라질 것 같아요. 단순히 어느 지역을 예. 유심히 본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어젯밤에 국민의힘 취재를 했는데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충 그 이길 만한 네. 그러니까 수도권이든 영남이든 국민의힘이 이길 만한 데는 다 준비가 돼 있대요, 선수들이. 그래서 다 꽂으면 된대요. 근데 문제는 질 때. 험지. 험지에 누구 보낼 거냐. 이게 고민인데, 예. 싹 다 장관들이 가게 될 거다. 그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서 뭐 박민식 장관도 예외 없고 분당 못 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험지 출마 요구를 받을 텐데 거기서 살아오든 뭐 어떻게 되든 이것은 전부 당신들 몫이다. 이렇게 미션이 떨어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공천 혁신은 아주 세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어떤 지역 관심이 가냐고 네. 말씀하셨는데 어떤 지역 그 개별 지역의 이름보다는 결국은 이제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변수의 등장이 이번 총선판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가 지금은 가장 큰 관심사인데 네. 그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지역들은 뭐냐하면 86세대의 선수들이 현역이거나 네. 도전장을 내미는 지역들이 대진표와 그 흐름들 결국 그러면 정말 86세대에 대한 청산론을 들고 온 거잖아요. 네. 그것의 어떤 선거 프레임들이 가능한가를 우리가 볼 수 엿볼 수 있는 그러면 지역들. 구로 이인영 지역구에 누굴 보내냐? 이인영 지역 네. 우상호 의원은 이제 불출마 불출마 선언하셨지만 선언했죠. 그런 지역들이나 아니면 뭐 임종석 실장이 출마하는 네. 지역 뭐 이런 지역들 임종석 실장 출마 지역이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지역들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고 거기에 대진표들이 나왔을 때 네, 네. 이런 이것이 아마 이 선거 프레임 속에 정말 86세대에 대한 어떤 평가와 심판이 것이 큰 축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볼 수 있지 않아서 저는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운동권 청산론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가 어디가 됐든 출마하는 지역에 센 뭐 장관급 후보를 보내서 붙이고, 그 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아직은 남아있는 86 운동권 그 선배 세대들에게 누구를 붙이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수를 두느냐를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좀 선거는 어쨌든 뭐 그 아주 이제 그 세밀한 전략적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큰
큰 틀에서는 국민들을 움직이는 바람인데 앞서 제가 세 가지 바람 말씀드렸거든요. 어느 바람이 제일 셀 것 같으세요? 그냥 보면. 뭐 인물 뭐 예, 인물 중에 예. 세 명. 그러니까 근데 뭐 이준석, 한동훈, 그다음에 이재명 이 세 주자들이 일으킬 바람.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의 향방이 좀 어떻게 될지. 근데 사실 그 이준석과 한동훈은 보수 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보수에서 경쟁하는 것인데 네. 지금 이제 이준석의 효과를 어쨌든 차단하기 위해선 한동훈 장관이 등판했고, 예,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성공한 흐름들이 이제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상황이고. 오늘 이준석이 오후에 어떻게 뒤집을지 예, 좀 그래서 봐야 이제 될 것 전망하는 같고. 것은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준석의 바람 사실은 저는 지난 과거를 쭉 돌이켜 보게 되면 뭐 당 대표라든가 이제 뭐 서울시장 선거 이런 데 영향력 발휘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그 흐름 이제 있다고 보고 많은 유권자들이 호응할 준비도 돼 있다고 보긴 하는데 네. 선거라는 요 메커니즘 안에서 어쨌든 성과를 보여야 되는 것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보수층들 중에서도 마음을 주고 싶지만 민주당을 막아야 되는 사람들 네. 이제 국민의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 상황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세 명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이제 신상인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초반에는 이제 한동훈은 장관에 대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제 주목도는 제일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다만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그 호응도가 뭐 이제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였고 네. 그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더 뭐가 열광이 있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이미 이제 쭉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캠페인에서 약간 뒤로 물러서느냐 이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이제 보이긴. 이재명 대표로 갈지 아니면은 약간 살짝 뭐 간판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인물을 띄워가지고 선거를 할지. 그 부분 이제 남아 있다고 보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열광하기는 힘들고 그 세 명의 인물 중에서 가장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네. 다만 문제는 이것이 이제 100일 동안 지속될 것이냐의 지속 문제예요. 가능성.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으로 하면은 법무부 장관일 때는 뭐 이제 한 열흘에 한 번이라든가 네.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해서 메시지 전달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비대위원장은 매일 해야 되니까 사실 그게 빠르게 소진되는 매일이 부분이 아니라 매 순간이에요. 네. 움직이는 동선마다 기자들이 막 구름대처럼 같이 다니는 그러니까 거죠. 신상 효과가 좀 소진이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것이 이제 지속 가능성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에 대한 바람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 예. 그것이 이제 가장 핵심되는 사안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세 분만 얘기해서 이낙연 전 대표 서운해하시고 이낙연 대표 있어. 바람의 형태는 아니지만 네. 정치의 큰 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네 분을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동의합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운신의 폭이 크고 넓고 변수로서의 어떤 독립적인 활동 공간이 크다라고 보는 편이고요. 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뭐 반대 투표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한 가지 큰 패착을 준 게 뭐냐면 네. 그동안의 어떤 정치 과정 속에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자산과 패를 너무 다 드러냈죠. 이것이 이제 과거의 새로운 정치, 젊은 정치에 대한 기대로 당대표까지 갔을 때 어떤 흐름 속에서 쌓았던 부분들을 그 이후에 본인은 이제 명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명분 이외에도 굉장히 감정이 실린 어떤 그런 정치적 공격들을 내뱉으면서 과연 저것이 젊은 새로운 정치인가? 라는 것들을 까먹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네. 저는 그 부분들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말한 그런 100일간의 엄청난 이 평가의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내면서 전거 전술을 이제 가져가느냐가 네. 가장 큰 변수일 것 같고, 근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워낙 탄탄하잖아요. 지금 지지층 탄탄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문제는 민주당은 굉장히 이제 부자 정당입니다. 아까 수도권 뭐 국민의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셨는데 네. 그 부자라는 것은 결국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과 잡음들이 날 수밖에 없고요. 또 당내의 어떤 경쟁과 지금 벌써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이미 공천 심사가 아니라 예비 적격 심사 과정에서 이미 최성 전 고양시장은 신당 가기도 손들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것이 이탈력 그 원심력과 이것에 대한 구심점이 또 없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전직 당 대표가 지금 탈당하는 건 어느 언론에서 탈당이 아니라 분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큰 변수가 남아 이것들을 어떻게 잘 포용하고 화합해서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문제에 큰 숙제로 남아 있죠.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좀 다각도로 실제 그 여론 지형을 통해서 정치권 내부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 봤습니다. 정말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저희가 조만간 좀
자주 만나뵐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재미없어서 잘 안 보시고 나는 확실히 갖고 돌아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재미만 가지고 세상을 살지는 않습니다. 진지하게 들여다볼 대목은 저희도 진지하게 합니다. 예, 웃길 땐 또 웃기지만 예. 하여튼 오늘 저는 정말 아주 알토란 같은 얘기를 잘 들을 수 있어서 공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